자, 이어서 제2장 의료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강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영상을 보실 텐데 글자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각각 학교에서 구매하신 법규 책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 문구는 제가 뭐 조금은 정리를 하지만 최대한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이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이 장과 절, 조에 맞춰서 필기를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이 슬라이드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무한대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규 교재를 함께 보세요. 자, 의료인 제2장 제1절 자격과 면허 부분 보겠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는 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 꼭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의료법 전체적인 맥락에선 중요하니까 한 번은 읽어보고 갈게요. 자, 병원 그냥 차렸다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여야 하며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4조의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의료인은 본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법인이라는 하나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름으로 해서 개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구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의료법에서 굉장히 높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조의 3항, 의료기관장은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 로비라든지 병실에 보면은 조그마한 A4 정도 사이즈 되는 액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환자의 의무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환자의 권리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환자의 권리는 뭐? 4가지예요. 진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설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내가 동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를 반드시 수술이나 처치 같은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 설명할 거고요.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비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무기록을 작성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은 그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벌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의 권리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4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간혹 다음 중 환자의 권리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4개 말고 다른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4조의 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입니다.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의사 면허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못 차리고 진료도 못 봐. 그래서 내가 가진 면허를 다른 간호사에게 빌려줘서 이 간호사가 의사인 행세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경우 면허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얘한테 이거 좀 빌려줘 라고 중간에 알선한 중매업자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의 면허 대여 같은 경우, 그리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들, 의료법에서 굉장히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면허를 아무나 받을 수 없겠죠.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는 의료법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이라 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시험이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 별도로 그 결격사유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3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4, 5, 6번은 의료법이 최근에 좀 바뀐 내용이에요. 자, 우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사도 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내가 우울증이 있어. 하지만 전문의가 이 정도 우울증은 의료인으로서 적합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제가 우울증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울증 진료받으면 그 진료 기록 때문에 내가 면허 볼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뿐, 뭐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단순한 그런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거는 면허에 전혀 상관없어요. 자, 기억을 하실 것은 정신질환자 안 된다. 하지만 전문의가 이 사람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자기 인생도 똑바로 못 끌고 가는데 되겠어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돈 관리 못 해가지고 칠칠칠 흘리고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건강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의료기사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4, 5, 6번은 의료법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자, 다음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역시도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면 국시 부분 많이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면허 시험에서는 잘 안 내요. 왜냐면 우리 면허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의료인에 대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볼게요. 자, 국시 패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 국시 시행권자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얼마를 주기로? 매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10조 응시 자격의 제한.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의료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결격 사유 공통적인 거 1, 2, 3번 뭐가 있었죠? 1, 2, 3번 처음에 정신질환자다. 근데 다만 전문의가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서도 예외로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 중이다. 이 사람들은 해당될까요? 되지 않죠. 중독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약 중독인 경우에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피한정. 예전에는 금치산자라는 이름을 불렀죠. 근데 금치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관리 못하고 인생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 경우에는 너 인생이나 잘 살아라, 다른 사람 건강 못 돌본다라고 해서 국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시를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컨닝을 했다고 평생 너는 의료인이 될 수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한 번 응시 못해, 2번 응시 못해, 3번 응시 못해, 맥시멈 3번까지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 컨닝 세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국시를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보통 4년 다니는데 의대 6년 다니는데 3년 동안 국시 못 본다? 배운 거 다 까먹겠죠. 그쵸? 진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3번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제한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한을 한다. 그리고 다음은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입니다. 조건부 면허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 어떤 보건의료적인 되게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의료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건의료 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면허를 내어줄 때 지금 이 사람은 면허를 받을 국시를 보지도 않았고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여서 조건부 면허를 내어줍니다. 이것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한 거예요. 국지전이라 하면 그 육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 싸우면서 거기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군 의료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의대 6학년과 간호대 4학년에게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강원도 그 특정 지역에서 군 의료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할 것으로 조건부 면허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숫자랑 등장인물을 기억해야 된다. 국가고시는 숫자 어떻게 된다? 매년 1년 단위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응시 자격에서 결격 사유 부정한 방법 안 된다.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몇 회? 3회 범위에서 시험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조건부 면허라는 거는 누가 줄 수 있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3년 이내에 특정 지역에서 업무 종사하는 것이 이 조건부 면허의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나 여기서 임무 끝났으니까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피부과 개원할게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훌쩍 좀 뛰어넘었어요. 제 17조 진단서입니다. 중간에 빠져있는 내용은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내용, 그리고 우리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우리 면허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이 많지만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직접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환자 또는 검찰청에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지? 환자를 직접 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종류죠, 그쵸? 우리 의료인의 종류가 어떻게 있었지? 의료인은 총 5종인데 이 5종이 의사류였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간호사류라고 제가 말했었던 조산사와 간호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말인즉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조산사는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약사도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죠.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부분,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예상 가능한 범위죠. 48시간 이내에 썼던 진단서인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이 48시간 전 이내에 작성했던 거, 24시간 전에 했던 거, 36시간 전에 작성했던 그 진단서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는 직접 진찰했을 때 따끈따끈하게 진단서를 써야 하는 거지만,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서를 써놓고 다음날 외국 학회에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24시간 전에 쓴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방 갔다 하더라도, 해외 갔다 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어줄 수 있다. 근데 이 시간이 몇 시간? 48시간. 그리고 또 있어요.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어줄 수 없는 경우, 지방 가 있거나 외국 가 있거나 아파가지고 병가 갔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 등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은 유효해. 그래서 이 진단서를 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의사가 없어. 그러면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이 진단서를 내어줘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진단서는 누가 쓸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이 48시간이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조금 대충 공부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2번 17조 진단서의 2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여기서는 직접 조산한이라고 되어 있죠. 조산이 뭐지? 아기 낳는 거죠. 아기 받는 거죠. 그렇죠?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이번에는 조합이 좀 특이하네요. 누구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어주지 못한대요. 여기 있는 이 사망 증명서는 그냥 평범한 성인이 사망하는 그 사망 증명서가 아니라, 내가 아기를 받았는데 그 아기가 사망했어. 그 경우의 사망 증명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출생증명서, 태어난 아기가 사망했어. 그런 경우 사망증명서, 그리고 낳다가 아기가 나오지 않고 죽었어. 사산증명서. 이거 출생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쓸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한의사한테 여러분 아기를 낳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뭐 허준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아기 낳을 수 있겠죠. 치과 의사는 의사지만 아기를 받을 수 없겠죠. 그쵸? 간호사는 아기를 낳는 거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출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최근 5년간은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 문제풀이 이렇게 많이 기출문제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직접 조산한 아이 신생아에 대한 뭐 출생 증명서를 내어줄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 태어나는 거와 죽는 거 관련해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조합이다. 여기는 치과 의사랑 간호사가 빠져있다. 그런데 단 이 일반적인 진단서에 대해서는 의사류였던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낼 수 있다는 거. 진단서는 이렇게 키워드들을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1가지. 진단서 누가 쓸 수 있나? 그리고 사망진료시부터 48시간이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아기 태어나는 거 조산과 관련된 거는 누가 쓸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다. 자, 다음 정보누설 금지입니다. 이거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환자의 권리 중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비밀을 보장받지 못했어. 막 응급실에 리센느가 왔어. 리센느가 왔는데 우리 응급실에 리센느가 왔는데 뭐 어쩌가지고 왔대. 뭐 싸워서 왔대. 어째서 왔대. 막 이런 거를 속닥속닥 해가지고 비밀을 누설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숫자 기억해야 되죠? 어떤 숫자 기억하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밀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은 특히 대형 병원인 경우에 유명한 사람들 오면 소문 내고 싶거든요.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21조는 어쩌면 의료법에서 우리 면허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21조 좀 꼼꼼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확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의무 기록은 병원 게 아니라 환자 거예요. 그런데 작성을 의료인이 하는 거고 그 기록이 병원에 보관이 될 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 기록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르면 기록의 열람 조건이 있어요. 2024년, 2022년 2번이나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법 제21조 제3항 1조 제21조의 사망의 1호에 따라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기록을 나의 허락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보험회사 이런 데도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제 대리인들. 근데 요 사람들은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내 기록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아파. 근데 막 힘들어도 침대에 누워있어. 그 기록을 떼러 못 가요. 그러면 나의 남편이 내 의무 기록을 떼러 갈 수 있는 거죠. 남편.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내가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의 부모님이 내 기록을 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에요. 존경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한자어가 그 한자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비속은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내 기록을 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아프면은 엄마 아빠의 의무 기록을 발급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계 비속.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이 나랑 같이 낳아준 내 언니, 나의 남동생이 내가 필요할 때 내 의무 기록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썩 원하진 않지만 또 뭐 필요하다 하다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런 일까지는 이제 없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내 기록을 뗄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의료법 시행규칙 기록의 열람의 법에 따라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런 경우에는 뭐 누굴까요? 또 보기 틀린 보기로 나오는 거 뭐 고모, 삼촌,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록을 볼 수 없다. 사실상 남입니다. 뭐 친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환자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를 갖춰야 된다. 틀린 보기로 고모, 삼촌 잘 나온다. 가져가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는 제외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모 보호자잖아요. 그쵸? 아기 어린이죠. 어린이인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 없다.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 아마 24년 문제였을 거예요. 이런 보기로 뭐 환자가 뭐 19세 환자다, 20세 환자다, 20세 환자를 대상으로 이 환자의 뭐 직계 존속이 서류를 떼려고 한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경우 환자가 20세지만 내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의무 기록을 떼려면 여러분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남동생, 중학생이라고 하지 말자. 초등학교 6학년 뭐 동생이 있어. 그 동생에 대한 의무 기록을 부모님이 발급받을 때는 동의서가 필수가 아닌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들어서 헷갈리는 것들은 조금 헷갈리네 이렇게 해뒀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녹아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도 진료기록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2절 권리와 의무의 제22조 진료기록부입니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누가 쓰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썼죠. 조산기록부 누가 썼지? 조산사가 썼죠. 간호기록부 누가 썼지? 간호사가 썼죠. 각각 의료인별로 자기가 써야 되는 이런 진료기록부들이 있어요. 의료인은 각자의 기록에 대해서 이걸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꼭 써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표준화하여 잘 작성한 다음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이 하지 않은 기록은 유효하지 않은 기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존해야 되지? 너무 중요해요. 25년, 23년 두 번이나 나왔던 거고 언제든지 어떤 새로운 조합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넘어서도 계속 보존하고 싶어. 그런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록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오래 보관해야 되는 거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에요. 이거 두 개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5년, 3년, 2년으로 나오는데 2년짜리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약국에 가져가는 약국 처방전이 있겠죠. 약국 처방전 여러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슬픈가요? 그렇지 않죠. 어떡하지? 병원 가서 하나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죠. 들고 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한 장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흘러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전은 개 중에 좀 가볍다. 2년짜리 처방전. 이게 25년도 작년 국시의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만 나오지 않고 몇 년대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다음 중 5년 보관해야 하는 의무 기록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0년짜리 이거 두 개 외워두시고 가다 잊어버려도 되는 2년짜리 처방전 외워두시고 3년에는 진단서 등의 부본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5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랬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5년은 의사가 직접 나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쓴 건 아니지만 유추했을 때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10년은 의사가 쓰는 거라고 했죠. 그 외의 것들, 환자 명부, 환자 명단,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뭐 CT, MRI, 뭐 혈액 검사, 뭐 이런 바이옵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방사선 사진은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그리고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부, 조산사가 작성하는 조산기록부, 이것들이 5년짜리입니다. 환자 명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서울대 안병원에 있는 환자 명부 한번 다 털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회사로 넘기거나 보험회사로 넘기면 그 사람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얼마나 마케팅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환자 명부가 통째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5년짜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다만 많아서 우리가 모든 걸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시험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 있는 것 중에 개수 적은 것들을 확실하게 외워두고 나머지는 이제 기억나는 만큼 기억합시다예요. 10년 꼭 외우시고 2년 꼭 외우시고 그리고 3년, 5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쓰면 안 되겠죠.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보험금 타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본인이 검사했을 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고 했는데 환자가 한 달 뒤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 똑바로 본 거 맞아? 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안 보고 기록을 안 했어. 그래서 막 기록을 추가로 수정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필요시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을 할 때 과거 기록도 남고 내가 언제 수정했는지 이 수정에 대한 서명도 함께 남기게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무기록이라는 것은 뭐 의사가, 간호사가, 조산사가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무기록에 대한 표준을 마련을 해서 고시에서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EMR들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죠. 자, 다음 전자의무기록입니다. 전자의무기록 너무너무 중요하죠. 25년, 21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전자의무기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무엇인가 3년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문이 긴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냥 우리는 갖추어 두지 않고 원격으로 전송을 해서 뭐 어디 센터에서 관리해준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시설과 장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 2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탐지하거나 누출시키거나 변조시키거나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이지? 전자의무기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되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문장이랑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벌스 비밀 누출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공부했던 것인데요. 환자 개인의 비밀을 발설했다. 응급실에 누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됐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비밀을 누설을 한 게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을 통째로 어디 갖다 판 거예요. 누출. 전자의무기록을 통째로 변조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통째로 훼손시킨 거죠. 오마이갓이죠. 아산병원에 있는 전자의무기록이 통째로 훼손됐다. 그런 경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더 큰 벌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뭐 그렇게 큰 돈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 의료법에서 벌칙에서 그 선량한 사람 죽이는 거, 선량한 의료인을 뭐 죽이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최고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의 기재 추가 기재 추가 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그 로그를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들어와서 이 기록을 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인데 신촌 세브란스에 어떤 이제 유명한 환자가 입원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직원들이 막 다 상관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본 거예요. 물론 의무 기록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권한이 좀 작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죠? 봤겠죠? 그래서 그 의무 기록에 접근한 사람들 다 감봉 처리를 한번 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가 기재 수정하는 경우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이 과거 기록 그대로 남겨두고 과거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쭉 이렇게만 지우고 완전히 삭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추가 기록을 이렇게 밑에다가 쓰고 거기다가 전자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접속 기록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제23조의 2항 전자의무 기록의 표준화 누가 앞서서 한다? 뭐 전자통신부 장관,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표준화에 앞장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